1898년 2월 서울 공덕동의 한 별장. 77세의 노인이 침상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신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주상이 보고 싶구나. 아직도 오지 않았는가. 하지만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아들, 조선의 왕 고종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러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 노인은 바로 흥선대원군 이항. 한때 조선을 10년간 통치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입니다. 그는 어떻게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가 왜 아들과 원수가 되어 이토록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그는 정조의 이복 동생 은신군의 양자 남영군의 넷째 아들로 왕실의 반개 종친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항은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아버지 남영군은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예술가였던 김정희에게 아들의 교육을 맡겼습니다. 이항은 김정희로부터 난초 그리는 법, 서예, 그림, 글씨를 두루 배웠고 그의 예술적 재능은 훗날까지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맏형 그리고 아버지가 잇따라 세상을 떠나면서 이항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형 흥인군 이채응마저 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1834년 13세의 나이에 이항은 흥선정이라는 자기를 받았고 이후 흥선도정을 거쳐 24세에 흥선군으로 승진합니다. 그는 종친부 유사당상, 비변사 당상, 오이도 총부 도총관 등을 지냈습니다. 3품 이상의 고위직으로 붉은 관복을 입는 당당한 지위였지만 실제로는 왕실 종친들의 명단을 정리하거나 왕실 장례를 관리하는 한직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조선 종친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대우였습니다. 세조 때 영의정을 지냈던 구성군 이준 이후로 조선의 종친들은 힘있는 관직에 오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흥선군 이항에 대해서는 많은 야사가 전해집니다. 그가 상가집게라 불리며 파라코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 안동김씨 세도가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한 일화에 따르면 흥선군이 명나라 황제의 신의를 모신 만동묘에 참배하러 갔다가 남루한 옷차림 때문에 하인에게 몰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안동김씨의 수장 김병기가 그에게 자기가 먹던 고기에 뼈다귀를 던져주며 저런 상가집게한테 진수성찬도 호사다라고 모욕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입니다. 실제로 흥선군은 조정으로부터 모범적인 종친이라고 칭송받았으며 3품 이상의 관직을 지낸 양반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하는 수준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게 되었을까요? 이는 김동인의 소설 운영공의 봄의 영향이 컸습니다. 무시받으며 비루하게 살던 사람이 실은 큰 뜻과 능력을 숨기고 있었다는 이른바 힘숨찐 클리셰는 시대를 뛰어넘어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고 이것이 역사적 사실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물론 흥선군이 완전히 쇼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안동김씨 일족에게 자신이 야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장사치들과 친하게 어울리거나 체면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일부러 했습니다. 돈이나 쌀을 빌리러 다니고 권세가들을 찾아가 큰아들에게 벼슬자리를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기준으로 왕족이 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당시 안동김씨의 세도 정치는 극에 달해 있었고 왕족이라도 그들의 횡포에 휘둘렸습니다. 실제로 풍기군의 양자였던 이세보는 안동김씨가 다 해먹는다고 비판했다가 파양되고 자기까지 사탈당했습니다. 흥선군은 이를 보며 최소한의 안전이라도 지키려면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흥선군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종이 아들도 없고 병약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치밀하게 집권을 기획했습니다. 먼저 그는 사돈 이호준을 통해 조성화, 조영화 형제를 만났고 이들을 통해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신정왕후 조씨 즉 조대비에게 접근했습니다. 왕족이었기에 궁궐 출입이 가능했고 그는 조대비에게 인사를 올리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철종이 사망할 경우 즉시 옥세를 회수하라고 기띠만 것도 흥선군이었습니다. 1863년 마침내 철종이 승하했습니다. 흥선군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조대비와 함께 그는 12세의 둘째 아들 명복, 훗날의 고종을 왕위에 앉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종은 대행왕인 철종의 양자가 아니라 익종의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이는 신정왕후의 남편인 익종의 계통으로 왕위를 잇게 하여 신정왕후를 만족시키는 절묘한 정치적 수였습니다. 철종이 즉위할 때 익종 계통이 끊어진 것을 완벽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고종이 즉위한 후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했고 3년 후 고종이 15세가 되자 형식상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권력은 흥선대원군이 쥐고 있었습니다. 수렴청정 기간에는 막후에서 신정왕후가 국정을 논의했고 친정 이후에는 조정에서 논의된 안건을 운영궁으로 가져와 대원군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적으로 고종은 익종과 신정왕후의 양자였기 때문에 생물학적 부친인 이하응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례도 법도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에 대해 감히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대원군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흥선대원군은 과감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세도 정치기 동안 삼정의 문란은 극에 달했고 1862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밀란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대원군은 먼저 토지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은결을 색출하여 양인 10만 명을 새로 군적에 등록시키고 수천 결의 토지를 토지대장에 추가했습니다. 군정개혁도 단행했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집을 기준으로 하는 호포제로 바꾸었습니다. 당연히 양반들은 반발했지만 대원군은 의견을 관철시켰습니다. 다만 양반들의 체면을 고려해 노복의 이름으로 세금을 거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황곡제도 폐지하고 사창제를 실시했습니다. 이전까지 수령과 아전들의 돈벌이 수단이었던 황곡을 없애고 지역에 덕망 있는 양반이 곡식을 빌려주게 한 것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이자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세, 업세, 소금산업, 인삼 수출에 세금을 도입했습니다. 세도 가문과 연결된 인삼 밀무역을 금지하고 의주의 만상에게 인삼 특종권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종 즉위년과 대원군이 물러난 고종 11년의 재정을 비교하면 황금은 51%, 쌀은 299%, 포는 255%, 목재는 258%, 은은 27%, 철은 무려 673%나 증가했습니다. 밀란도 격감했습니다. 대원군은 정치 구조도 바꾸었습니다. 세도 정치 집단의 권력 기반이었던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상군부를 부활시켰습니다. 안동 김씨들이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대원군은 1년 후 비변사를 완전히 혁파하고 인신을 녹여버렸습니다. 의정부와 상군부는 왕과 직결되는 기관이었기에 이로써 왕권은 강화되고 세도 가문의 세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대원군은 또한 권력에서 소외된 계층을 끌어들였습니다. 남인 소론 북인은 물론 반역향이라고 차별받던 영남 유림 서북인 함경도인 고려왕씨 왕가의 종친까지 등용했습니다. 종친의 경우 4대에 걸쳐 관직 진출이 금지되어 있던 것을 이대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전주 이씨는 안동 김씨를 능가하는 최대 정파가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안동 김씨에 대한 숙청은 최소한으로 끝났습니다. 이는 대원군의 너그러움이 아니라 정치적 거래였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력을 어느 정도 살려서 풍양조씨의 지나친 성장을 막고 유능한 인재들을 포섭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동 김씨의 수장 김자근은 영의정에서 물러났지만 원로로 대접받으며 자연사했고 김병학과 김병국 형제는 오히려 대원군과 협력하며 요직을 맡았습니다. 대원군의 가장 과감한 개혁 중 하나는 서원 철폐였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600여 개가 넘는 서원이 있었고 이들은 제사 비용을 주변 농민에게 떠넘기고 면세권을 이용해 양반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47개소의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철폐했습니다. 야사에서는 유생들이 며칠을 울고 불며 시위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큰 저항이 없었습니다. 대원군이 군역 깊이 중복 제사, 민폐 등 명분을 철저히 쌓고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유생들의 꼼수는 고작 흥선대원군의 조상을 모시는 서원을 만들어 철거 명령을 미루는 것이었는데 대원군은 인평대군 서원부터 철거해버렸습니다. 이항로, 기정진, 최익형 같은 거물급 유림을 제외하면 복구 요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서원 철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는 고종이 친정을 한 후에도 유지되었고 어린 고종조차 서원 복구를 요구하는 신하들에게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경복궁 중건입니다.
왕권 강화와 왕실의 위상을 위해 시작된 이 공사는 당시 조선의 경제 상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총 유통화폐가 1천만 냥인 상황에서 750만 냥짜리 토목 공사를 벌인 것입니다. 조선 왕조의 1년 평균 수입이 10만에서 50만 전 정도였는데 경복궁 준건 비용은 750만 전. 잘 나갈 때 기준으로 15년치, 당시 상황으로는 60년치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사 중 2번이나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1866년 3월에 건물 800칸과 목재가 불타고 1867년 2월에 다시 불이 났습니다. 결국 완성된 것은 1868년 6월이었습니다. 대원군은 당백전을 발행하고 원납전을 강제로 거두며 문세를 거뒀습니다. 농민들을 무보수로 대거 동원했습니다. 당백전 발행은 재앙이었습니다. 발행 6개월 만에 쌀값이 6배로 폭등했고 조선의 화폐 경제는 붕괴했습니다. 당백전은 2년 만에 폐지되었지만 화폐에 대한 불신은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이 시기에 나온 것으로 전해지는 민요 경복궁 타령은 당시 백성들의 고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경복궁 짓는데 다 들어간다. 조선 팔도 유명한 돌은 모두 경복궁 짓는 추추돌감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경복궁 준건은 양반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대원군이 퇴진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원군 집권기에는 서양 열강과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대원군은 천주교에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큰딸 고종의 유모까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대원군은 천주교 신자 남종삼을 직접 만나 향후 대책을 물었고 프랑스인 사제들을 통해 서구 세력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에서 천주교 밖에 소식이 들리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유림이 천주교 탄압을 요구했고 프랑스인 선교사들이 정치적 이용을 거부하자 대원군은 1866년 8천여 명의 천주교 신자와 9명의 프랑스인 사제를 처형했습니다. 이것이 병인박해입니다. 살아남은 리델 신부가 베이징의 프랑스 극동 함대에 연락했고 프랑스군이 출병했습니다.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장악했지만 정족산성에서 양원수가 이끄는 조선군의 기습을 받고 사기가 꺾여 철수했습니다. 이것이 병인 양료입니다. 이때 외교장각의 의뢰들이 약탈당했고 이는 2011년에야 반환되기 시작합니다. 1868년에는 오페르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독일계 유대인 상인 오페르트가 140여 명을 이끌고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 묘를 파헤치려 시도한 것입니다. 조선과 수교하기 위해 시신을 인질로 삼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행히 관에 발라놓았던 석회를 뚫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대원군은 격노했고 통상금지 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1871년에는 신미양요가 일어났습니다. 1866년 평양에 올라온 제너럴 셔머너가 통상을 요구하다 행패를 부렸고 평양 군민들이 배를 불태우고 선원들을 죽인 사건을 구실로 1871년 미국의 로저스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신미양요에서 조선군은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어제현 등이 광성보에서 대항했지만 조선군과 미군 사이에는 거의 학살 수준의 교환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군도 남북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장기전을 치를 여력이 없었고 결국 철수했습니다. 전술적 패배였지만 전략적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척하비를 세웠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며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서원 철폐와 경복궁 준건으로 여론은 악화되어 있었지만 사대부의 여론은 복잡했습니다. 대원군 덕에 빛을 본 세력들이 있었고 세국 정책에는 유림도 지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1873년 윤 6월 대원군은 송시열 이후 두 번째로 대로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의 권위가 정점에 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후인 10월 25일 최익현의 유명한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최익현은 대원군의 정책들을 하나하나 비판하며 섭정 자체를 공격했습니다. 서원 철폐, 만동묘 철거, 원납전, 호전 유통, 당백전, 남인 신원 등 모든 것을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온 조정이 경악했고 최익현을 국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최익현을 보호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국문했지만 형신도 가하지 않고 제주도에 위리안치 않은 것으로 끝냈습니다. 대원군은 운영궁을 떠나 양주의 별장에 치거했습니다. 그의 복귀를 청하는 신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종이 조정을 장악한 것입니다. 1년 후 대원군의 복귀를 요청한 이위림은 고금도에 위례안치되었고 조정은 그를 죽여야 한다고 들끓었습니다. 고종은 실세가 되자 유연한 정책을 폈습니다. 최익현을 방면하고 대원군의 측근과 반대파를 고루 등용했습니다. 만동묘를 복구하고 문세와 호전을 혁파했지만 호포제와 사창제는 유지했고 서원 복구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영남과 성균 간의 유생들이 대원군의 복귀를 요구했지만 고종은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내가 불효자인 말하는 자들 다시 희롱하면 죽는다고 경고했고 유생들을 참수하라는 초강경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대원군 복귀 요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고종은 권력 보존을 위해 명성황후의 일가인 여흥민 씨를 발탁했습니다. 특히 민승호와 민경호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민승호는 누군가가 보낸 폭탄에 의해 가족들과 함께 폭살당합니다. 권력에서 물러난 대원군은 얌전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집권하며 사회 각층에 뿌리 깊게 심어놓은 세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왕의 생부라는 위치는 고종조차 그를 제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1881년 첫 번째 쿠데타 시도인 이재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자 이재선과 측근 안기영, 권정호 등이 연루되었지만 중간에 발각되어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이재선과 측근들은 사형당했지만 대원군은 국왕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면책되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발생했습니다. 90군대인 99년도감의 군인들이 봉급차별과 부패에 분노하여 난을 일으켰고 대원군은 이 혼란을 틈타 잠시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개화기구를 폐지하고 군대 구조를 예전으로 되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명성황후가 청나라의 구원을 요청했고 청군이 출병하여 대원군을 납치해 심양으로 압송했습니다. 63세의 대원군은 북양 대신 이용장에게 신문을 받고 청나라 관리들에게 흉성군 조선의 흉악한 폭군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갖은 모욕을 겪었습니다. 3년간의 유폐 생활 동안 대원군은 난초 그림을 그리며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그린 서파라는 청나라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 김정희에게 배운 예술적 재능이 그를 지탱해준 것입니다. 1885년 청나라는 러시아와 결탁하려는 민씨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원군을 전격적으로 석방했습니다. 민씨 정권은 경악했고 돌아온 대원군을 냉랭하게 대하며 현실 정치에서 격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원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87년 세 번째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청나라의 원세계와 공모하여 고종을 폐위시키고 장남 이재면 흥친왕을 옹립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종과 대원군은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었고 고종은 왕족을 측근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대원군은 또다시 농민군과 연계하여 정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자 이준용을 왕으로 추대하려다 실패했고 이준용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원군은 필사적으로 구명활동을 벌여 유배형으로 감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튼의 제1차 갑오개혁 때 일본이 대원군을 다시 섭정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얼굴마담에 불과했고 실권은 없었습니다. 제2차 김홍집 내각이 구성되면서 대원군은 다시 물러났습니다. 1895년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인 을미사변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원군의 역할은 논란의 대상입니다. 유길주는 대원군이 일본 공사관을 자주 찾아가 며느리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을미사변 며칠 전 일본 공사 오카모토가 대원군을 찾아가 각서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주장한 유길준 자신이 을미사변의 주동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박영효 역시 명성황후 암살 음모를 꾸미다 일본으로 도주했습니다. 따라서 대원군이 주동자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친일파들이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대원군이 사건 당일 갑작스럽게 궁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대원군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만행을 정당화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을미사변으로 고종과 대원군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대원군은 공덕동의 별장에 두문불출하며 지냈습니다. 1898년 1월 부인 여흥부 대부인 민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흥미롭게도 천주교 신자였던 그녀는 죽기 전에 세례성사를 받았고 병인박해를 일으켰던 대원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인 2월, 대원군도 향년 77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장소는 운영궁이 아니라 공덕동 별장 아소당이었습니다. 임종의 순간까지 대원군은 연신 고종을 찾았다고 합니다. 주상이 보고 싶구나, 아직도 오지 않았는가. 하지만 고종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러 오지 않은 것입니다. 고종은 장례식에도 직접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운영궁에 찾아가 곡을 하려 했지만 신하들이 반대하자 예의상 거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기록에는 대원군의 상여 소리를 멀리서 들으며 고종이 오랫동안 대성통곡했고 이 소리가 대궐밖까지 들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종은 대원군과 부대 부인의 장례를 국장으로 거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황제의 친부모였기 때문입니다. 흥선대원군 이양.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무너져가는 조선을 바로 세우려 했던 개혁가였습니다.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고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권력에서 소외된 계층을 끌어들여 사회의 균형을 맞추려 했고 서원철폐로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경복궁 중건이라는 무리수로 백성들을 토탄에 빠뜨렸습니다. 당백전 발행으로 경제를 파탄냈고 병인박해로 8천여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서양과의 충돌에서 척화 정책을 고수하여 근대화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서양 열강이 요구한 것은 평등한 조약이 아니라 철저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베트남은 프랑스와 접촉하다가 나라가 통째로 식민지가 되었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행운을 잡았습니다. 조선은 그 중간 어디쯤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대원군의 가장 큰 비극은 아들 고종과의 관계였습니다. 권력을 위해 아들과 평생을 싸웠고 결국 며느리의 죽음에 연루되어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임종의 순간까지 아들을 그리워했지만 고종은 끝내 아버지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1907년 대원군은 헌의흥선대원왕으로 추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화려한 시호가 아니라 아들의 손을 잡고 평화롭게 눈을 감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